지난 편에서 우리는 1960년 4월 이승만 대통령의 부정선거에 분노한 시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오는 장면을 함께 보았습니다. 학생들의 피 위에서 피어난 4.19 혁명은 12년 장기 집권을 무너뜨리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봄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봄은 짧았습니다. 민주주의의 씨앗은 아직 뿌리를 내리지 못했고 새로운 공화국은 곧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4.19 이후 탄생한 제2공화국은 내각제를 채택하여 실권을 국무총리 장면에게 맡겼습니다. 대통령 윤보선은 국가의 상징적 수반이었고 장면 총리가 실질적인 국정을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제2공화국은 출범 초부터 거센 풍랑에 시달렸습니다. 억눌렸던 사회적 요구들이 한꺼번에 폭발했기 때문입니다. 혁신 세력은 남북 협상과 중립화 통일을 요구했고 학생들은 연일거리에서 시위를 벌였습니다. 장면 내각은 이 혼란을 수습할 역량과 결단력을 갖추지 못했다는 비판을 끊임없이 받았습니다. 민주당 내에서는 구파와 신파의 갈등이 끊이지 않았고 정부는 점차 표류하기 시작했습니다. 1961년 5월이 되었을 때 제2공화국은 집권한 지 불과 9개월밖에 지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한편 군대 안에서는 조용하지만 위험한 움직임이 오래전부터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제2군 부사령관 박정희 소장이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묵묵히 복무하는 군인처럼 보였습니다. 박정희는 1917년 경상북도 구미의 가난한 농가에서 5남매의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남다른 야심과 총명함을 보였던 그는 대구사범학교를 졸업하고 교사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교사의 삶에 만족하지 못했던 그는 군인의 길을 택했고 1940년 만주국 군관학교에 입학했습니다. 그는 수석으로 졸업하여 일본 육군사관학교에 특별 편입하는 영예를 얻었으며 다카기 마사오라는 일본 이름으로 복무했습니다. 박정희의 이 이력은 훗날 그를 둘러싼 가장 뜨거운 논쟁의 불씨가 됩니다. 친일 군인이냐, 살아남기 위한 선택이었냐는 물음이 오늘날까지 이어집니다. 해방 이후 박정희는 남조선국 방경비대에 입대하여 새로 태어난 한국군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1948년 그는 군내 좌익세포 조직인 남로당 활동에 연루되었다는 혐의로 사형 선고를 받는 위기를 맞습니다. 그는 동료들의 이름을 수사당국에 제공하는 조건으로 목숨을 건지고 불명예 전역 처리되었습니다. 그 어두운 과거가 발목을 잡았지만 1950년 6.25 전쟁이 발발하면서 박정희는 다시 군에 복구하게 됩니다. 전쟁 속에서 두각을 나타낸 그는 빠르게 승진하며 어느새 장성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그의 내면에는 언제나 무언가 불완전하다는 감각, 그리고 국가를 향한 뜨거운 열망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박정희는 필리핀의 막사이사이, 이집트의 나세르 같은 군인 출신 지도자들에게 깊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는 부패하고 무력한 민간 정부를 군인이 바로잡아야 한다는 신념을 점점 굳혀갔습니다. 쿠데타 계획은 이미 4.19 혁명 이전부터 은밀히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그 계획의 핵심 설계자는 박정희의 조카 사위이자 육군사관학교 8기 출신의 김종필이었습니다. 이들은 육군 내 청년 장교들을 중심으로 철저히 비밀을 유지하며 거사를 준비했습니다. 처음에는 4.19 이전의 거사를 감행하려 했으나 민중혁명이 먼저 일어나 계획을 잠시 미루었습니다. 제2공화국의 혼란이 깊어질수록 쿠데타 세력은 지금이 바로 그때라는 확신을 키워갔습니다. 1961년 5월 16일 새벽 3시 서울 외곽에서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릴 병력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3,500여 명의 군인들이 한강 다리를 건너 수도 서울을 향해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진격했습니다. 공수특전단, 해병대, 포병부대 등으로 구성된 이 병력은 사전에 치밀하게 배분된 목표물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서울방송국, 중앙청, 서울시청, 경찰청 등이 날이 밝기도 전에 쿠데타 세력의 손에 떨어졌습니다. 새벽 5시, 라디오에서 낯선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군사혁명위원회의 이름으로 낭독되는 혁명공약제 1호였습니다. 반공을 국시의 제1로 삼고 지금까지 형식적이고 구호에만 그친 반공태세를 재정비 강화한다.
이것이 첫 번째 공약이었습니다. 6가지 공약의 마지막은 양심적 정치인에게 정권을 이양하고 군은 본연의 임무로 복귀한다였습니다. 이 공약은 훗날 지켜지지 않았지만 그 선언은 국내 민심을 달래고 국제적 비판을 막는 방패막이 역할을 했습니다. 쿠데타 소식을 들은 장면 총리는 미국 대사관에 피신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고 결국 서울 안국동의 카르멜 수녀원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대통령 윤보선은 쿠데타 보고를 받았을 때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올 것이 왔군. 이 짧은 한마디는 그가 쿠데타를 묵인하거나 방조했다는 논란으로 이어졌고 역사의 오랜 의문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틀 뒤 수녀원에서 나온 장면 총리는 공식 사임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그렇게 제2공화국은 막을 내렸습니다. 주한미군 사령관 맥그루더 장군은 처음에는 강력히 반발하며 헌정 질서의 원상 복귀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워싱턴의 케네디 행정부는 현실론에 무게를 두었고 결국 군사정부를 사실상 인정하는 방향으로 선회했습니다. 5.26은 총성도, 피도 거의 없었습니다. 치밀하게 계산된 이 쿠데타는 반나절 만에 성공을 굳혔습니다. 군사혁명위원회는 곧 국가재건 최고회의로 이름을 바꾸고 입법, 사법, 행정의 세권을 모두 장악했습니다. 박정희는 국가재건 최고회의 의장으로서 사실상 대한민국의 최고 권력자가 되었습니다. 그의 나이 겨우 44세였습니다. 국가재건 최고회의는 헌정을 정지시키고 모든 정당과 사회단체를 해산했습니다. 언론 통제가 시작되었고 수많은 구 정치인들과 이른바 부정축제자들이 전국에서 체포되었습니다. 군사정부는 재건의 이름 아래 대대적인 사회정화운동을 전개했습니다. 농어촌 고리채 정리와 국토건설 사업이 그 대표 사례였습니다. 1961년 6월 김종필의 주도로 중앙정보부가 창설되었습니다. 영문 이니셜 K시의 이 이름은 곧 공포의 대명사가 됩니다. 중앙정보부는 단순한 정보기관을 넘어서 정치, 사회, 경제, 언론 전반을 아우르는 통제기구로 변모했습니다. 김종필 초대 부장은 정치공작의 달인으로 불리며 군사정부의 실질적 2인자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군사정부의 또 다른 핵심 과제는 경제였습니다. 박정희는 경제개발을 혁명의 성패를 가르는 열쇠로 여겼습니다. 1962년 1월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계획은 훗날 한강의 기적의 공식적인 출발점으로 평가받습니다. 계획 경제와 수출 주도 성장 전략을 채택하며 울산 공업단지 조성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개발에 필요한 외자, 조달은 쉽지 않았습니다. 군사정부는 뜻밖의 곳에서 돌파구를 찾으려 했습니다. 바로 일본과의 국교 정상화였습니다. 하지만 이 선택은 또 다른 거대한 정치적 폭풍을 불러왔습니다. 김종필 부장은 일본 외무상 오이라 마사요시와 비공개 회담을 갖고 무상 3억, 유상 2억 달러의 청구권 자금을 사실상 합의했습니다. 이른바 김종필 오이라 메모가 세상에 알려지자 국민들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식민 지배에 대한 진정한 사과도 역사적 배상도 없이 경제적 협력 명목으로 과거를 봉합하려 한다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1964년 굴욕 외교 반대를 외치는 대규모 시위가 전국을 뒤흔들었습니다. 이것이 6.3 사태입니다. 군사정부는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시위를 강경 진압하며 협상을 계속 밀어붙였습니다. 한편 박정희는 민정이양의 약속을 지키는 척하면서도 권력을 놓지 않으려는 이중 전략을 꾸준히 펼쳤습니다. 1962년 개헌을 통해 대통령 직선제를 부활시키고 스스로 군복을 벗어 민간인 신분이 되었습니다. 1963년 대통령 선거는 민간인이 된 박정희와 야당 후보 윤보선이 맞붙는 초박빙의 대결이었습니다. 개표 결과 박정희는 46.6%, 윤보선은 45.1%를 얻었습니다. 15만 표 차이, 대한민국 선거 역사상 가장 좁은 당선표 차이 중 하나였습니다. 이 선거를 둘러싸고 관권 개입과 부정 시비가 끊이지 않았고 야당은 결과에 승복하지 않았습니다. 1963년 12월 17일
박정희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제3공화국이 공식 출범했습니다. 군복을 벗고 양복을 입었지만 권력의 구조와 본질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제3공화국은 강력한 대통령 중심제로 설계되었고 중앙정보부는 여전히 그 배후에서 모든 것을 통제했습니다. 1965년 6월, 14년에 걸친 협상 끝에 마침내 한일 기본조약이 정식으로 조인되었습니다. 야당과 학생들은 굴욕협정이라며 끝까지 반대했지만 정부는 국회 비준을 강행 처리했습니다. 한일 협정의 평가는 지금도 엇갈립니다. 경제도약의 자금줄이었냐, 아니면 역사를 헐갑에 판 거래였냐. 1965년, 한국은 또 하나의 중대한 역사적 선택을 했습니다. 베트남 전쟁 파병이었습니다. 미국의 강력한 요청과 한국 자체의 안보, 경제적 이해가 맞물리면서 최대 5만여 명의 전투병이 베트남에 파견되었습니다. 참전 대가로 한국은 미국으로부터 막대한 군사 현대화 지원과 차관, 그리고 건설 수주 기회를 얻었습니다. 파월 군인들의 송금과 베트남 특수는 한국 경제 도약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외화 수입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전장에서 목숨을 잃은 5천여 명의 군인과 부상자들, 그리고 민간인 피해 문제는 오늘날까지도 우리가 직면해야 할 역사입니다. 1967년, 박정희는 다시 선거에서 승리하며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헌법은 대통령의 3선을 금지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권력 연장의 마지막 장벽이었습니다. 1969년 9월, 박정희 정부는 이른바 3선 개헌안을 국회 제3별관에서 야당 의원들 모르게 새벽에 변칙 통과시켰습니다. 기습적으로 처리된 이 개헌은 입헌 민주주의에 대한 공개적이고 공식적인 첫 번째 후퇴였습니다. 1971년 대통령 선거에서 신민당 후보 김대중은 40대 기수론을 내세우며 강력한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박정희는 다시 아슬아슬하게 당선되었지만 예상보다 강력한 야당의 도전은 그에게 강한 경고 신호가 되었습니다. 박정희는 결심했습니다. 선거라는 도구로는 더 이상 권력을 안전하게 유지할 수 없다고. 1972년 10월 17일, 그는 전국 비상기엄을 선포하고 국회를 해산하며 10월 유신을 단행했습니다. 5.16에서 시작된 박정희의 권력은 이제 그 절정이자 가장 어두운 국면을 향해 치달았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유신 헌법의 실체, 긴급조치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 그리고 1979년 궁정동에서 울린 그 총성을 마주하겠습니다.